친한 사람이 이런 말하면 즉시 연 끊어라. 후회해도 늦는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넨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적 있으신가요? 친해서 더 아픈 말, 늦게 깨달아 더 괴로운 관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낯선 말보다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우리를 훨씬 더 깊이 조용히 부숴버립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그 한마디에 무너졌던 당신을 위해 오늘은 철학이 말을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이 가장 아플 때가 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가? 하지만 조금만 돌아보면 압니다. 그 말은 당신을 위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책임지기 싫을 때 내뱉는 방어였다는 걸.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진실은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당신의 고통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말은 결국 관계를 좀먹는 독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 했지만 그 안에 반드시 포함되는 전제는 공감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그저 가깝기만 한 관계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을 떠미는 손이 되기 쉽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기 아닌 것에 휘둘리는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 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기 아닌 것엔 친한 척 다가와 상처를 주는 말들도 포함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무책임한 언어에 인생을 내맡길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정도는 그냥 넘겨. 이 말들 역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지 않으려는 자기 기만에 불과합니다. 철학은 단호히 말합니다. 진짜 관계는 서로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비유하자면 당신의 감정은 작은 유리잔입니다. 그 안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도 조심스러운 사람이라야 그 유리잔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이 말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의 감정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철학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관계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나라. 당신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감정을 감각할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깝다는 이유로 다 허용할 필요는 없다. 어릴 적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친하면 괜찮아. 가족이면 이해해야 해. 하지만 철학은 그 오래된 믿음을 조용히 뒤엎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경계 위에 세워진다고요.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상대와 나 사이에 흐르는 작은 강줄기 같은 것,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이 경계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어? 전엔 안 그랬잖아. 이런 말은 당신이 더 이상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걸 알아챈 사람의 불편함일 뿐입니다. 그 말에 다시 적응하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은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존중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아는 자가 지혜롭다. 자신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주체로 설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외면당할 때 찾아옵니다. 가족인데,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 참아? 이 말들은 따뜻한 듯 들리지만 실은 당신의 자리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집과 같아서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결국 그 집은 당신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가볍게 건넨 말들이 당신 마음에 오래 남는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가 이미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진짜 용기는 떠날 줄 아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말 앞에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도, 오래된 인연이라도 지금 나를 침묵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떠날 용기의 대상이 됩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 관계로부터 조용히 등을 돌리라고. 당신이 감당해야 할 짐은 결코 타인의 언어로 무너진 자존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그들은 왜 꼭 당신 탓을 했을까? 그건 내 문제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친한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그 말은 처음엔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죄책감을 안깁니다. 정말 내가 문제였나? 그렇게 자책이 시작되면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철학은 그 구조를 꿰뚫습니다. 그들은 왜 항상 당신 탓을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이 말실수를 했을 때, 그 순간의 무거움을 당신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은 여전히 좋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도덕이란 가장 교묘한 폭력의 이름일 수 있다. 친한 사람이 당신의 상처에 대고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 말할 때 그 말은 겉보기엔 도덕적입니다. 그러나 실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당신을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말은 감정을 향해 날아드는 창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그 창끝이 더 예리하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참는 사람이라는 걸,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그래서 더 쉽게, 더 가볍게 던졌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부서지든 말든. 그러니 철학은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정이 들어서? 혹은 외로워질까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선한 것을 함께 바라보는 관계라 정의했습니다. 그 정의에 비춰보면 당신을 탓하고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이 침묵하기를 바라는 그 관계는 우정도 사랑도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건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아니라 이 관계를 끊어야 할 이유를 받아들이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웃고만 있을 때 그들이 편안해하는 이유는 당신이 아닌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스토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누군가 당신의 자존감을 헐어가며 가까이 있는 건 그저 그 자리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뿐 그들이 진짜 당신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철학은 다시 한번 속삭입니다. 그 말들, 그 표정들, 그 반복된 무시들.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었다고. 네 번째 이야기. 그 말이 진짜일까봐 당신은 더 아팠다. 너는 너무 복잡해. 그 정도로 힘들어할 일은 아니잖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들은 무심히 던졌고 당신은 그 말에 수없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말은 스쳐 지나갔지만 당신 마음 어딘가에 박혀 오랫동안 빠지지 않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가장 아픈 건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어쩌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스스로 멈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왜 나만 이토록 괴로운 걸까? 철학은 묻습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순간부터 그 관계는 과연 관계였느냐고. 관계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비난이 아닌 성찰로, 부정이 아닌 공감으로. 하지만 당신은 오랫동안 그들의 말에 당신을 꿰맞추려 했습니다. 덜 말하고, 덜 기대하고, 덜 아파하는 사람인 척.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스스로에게 멀어졌습니다. 당신의 감정,
당신의 표현, 당신의 울컥함과 눈물, 모두 불편한 것으로 밀쳐두고 노자의 돈은 있는 그대로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는 강물은 결국 언젠가 둑을 무너뜨리고 터져버린다고요. 당신의 감정은 그 어떤 정당화보다 먼저 존재 자체로 정당합니다. 그들이 불편해했던 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솔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투명함 앞에서 자신의 불투명함을 견딜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을 탓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당신이 유별나다고. 그러나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말은 당신의 진실을 흐리려는 연막이었을 뿐이라고. 니체는 말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너의 진실이 아니다. 당신이 고통스러웠던 건 그 말이 진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진실처럼 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말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 말보다 더 깊은 곳에 당신만의 감정이, 기억이, 상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쉽게 매도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철학은 말합니다. 당신이 더는 당신을 의심하지 않기를. 5번째 이야기. 왜 그렇게까지 끊어내지 못했는가? 당신은 안다고 말했을 겁니다. 이 관계가 자신을 아프게 한다는 걸. 이 말들이 상처였다는 걸.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당신은 쉽게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아주 오래된 믿음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참고 견뎌야 좋은 사람이다. 상대가 먼저 떠나기 전엔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없다. 이 정도의 말은 누구나 듣고 산다. 철학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래도록 당신 안에 심어놓은 것이라고요. 우리는 자주 자신을 지키는 선택보다 남에게 괜찮아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게 더 성숙해 보이고 더 어른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남는 건 내가 사라진 관계뿐입니다. 칸트는 존엄이란 말을 자주 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타인을 위해 자기 마음을 수단처럼 다루어선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이 당신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더는 인연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끊어내지 못한 건 단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나를 좋아해줬던 기억들이, 나도 틀렸을 수 있다는 죄책감들이, 이별보다 더 두려운 공허가 당신을 계속 묶어두었을 겁니다. 그러나 철학은 묻습니다. 지금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은 정말 사랑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받던 기억만을 붙들고 있는가? 기억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가장 찬란했던 장면만을 남겨 당신이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삶은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감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니체는 사랑이란 반복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철학은 그 질문 앞에 다른 어떤 말보다 단순한 대답을 줍니다. 아니오라고 느껴진다면 당신은 이미 떠나야 할 이유를 다 갖고 있는 것이라고. 당신이 이제야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다면 그건 늦은 게 아니라 그저 이제야 당신이 당신 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6번째 이야기. 그들은 잊었지만 당신은 계속 기억했다. 어느 날 문득 떠올랐던 장면이 있습니다. 몇 해 전 누군가 던졌던 무심한 말. 그 말에 얼어붙은 당신의 표정과 그 순간의 공기까지 생생히 되살아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을 했던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당신이 꺼냈을 때조차 그런 말을 내가 했다고?
그건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지. 되레 되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신은 잊지 못하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철학은 이 비대칭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상처는 그걸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의식한 사람 안에 남는다고요. 스토아는 외부 사건보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 순간 말을 해석했습니다. 아, 나는 이해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너무 복잡한 존재인가 보구나. 그리고 그 해석이 기억으로 변했습니다. 반면 그들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을 던졌고 그 말을 회수할 책임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기억도 남지 않습니다. 철학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신경 쓸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른다고. 기억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가 남긴 말은 소중했던 만큼 깊이 박힙니다. 니체는 인간을 기억하는 동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잊을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은 때때로 우리 삶을 계속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잊을 수 없는 말들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이 유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감정을, 언어를 쉽게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제 그 기억을 아는 채 살아가는 법을 묻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더 이상 당신의 오늘을 침식하게 두지는 말라고요. 그들이 잊었다고 해서 당신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무심했다고 해서 당신의 아픔까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기억은 남겠지만 그 기억을 품은 당신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한 날부터 무너짐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말했습니다.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섭섭했다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조용해졌습니다. 괜히 또 분위기 흐릴까봐, 또 내가 예민하다는 말 들을까봐,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거니까. 철학은 그 침묵의 무게를 오래 응시합니다. 그건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존재가 닫히기 시작한 순간이라고요. 라오츠는 도를 흐름이라 했습니다. 그 흐름이 멈추는 지점엔 늘 두려움이 있고 단념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당신이 침묵하기 시작한 날, 그들은 편안해졌습니다. 관계가 더 원만해졌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말에 더는 저항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니까.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정의 항복이었고 내면의 철수였습니다. 철학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침묵하게 되는가? 그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가장 이해해 줄 사람, 내 아픔을 제일 먼저 안아줄 사람이 그들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 자주 실망으로, 분노로, 고요한 무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니체는 침묵을 강자의 선택이라 말하기도 했지만 그 침묵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기 안에서 말할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자기를 스스로 축소시켰습니다. 더 적게 느끼고 더 작게 존재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진짜 관계도 진짜 당신도 끝내 살아남지 못한다고. 침묵은 고요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조용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괜찮다고 하자.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 뭐.
그 말들을 입안에서 되뇌는 동안 당신은 점점 자신의 마음과 멀어졌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 안의 로고스 이성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선 그 로고스마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은 순간부터 당신의 철학도 중심도 의지도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철학은 다시 묻습니다. 그 침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침묵을 걷어낼 수는 없는가? 8번째 이야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왜 가장 깊이 당신을 망가뜨리는가? 그들은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좋아하는 말투, 불편해하는 분위기, 무너지는 순간의 눈빛까지.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바로 그 지점들을 이용합니다. 우연처럼 던진 말, 가볍게 넘긴 표정. 그러나 그것들이 당신의 마음에 남긴 흔적은 도무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진 지배는 그 어떤 강압보다도 무섭다고.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너를 생각해서 너 잘 되라고. 하지만 그 말 끝엔 언제나 당신의 감정이 깎이고 자율이 꺾였습니다. 스토아는 외부 사건보다 내면의 태도를 강조했지만 이 말은 오해되어선 안 됩니다. 상처조차 스스로의 탓이라 여기며 자기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을 느꼈다면 이유가 있다. 그 고통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나를 집어삼킨다. 가까운 사람은 당신의 내면에 가장 쉽게 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신의 중심을 가장 쉽게 흔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기는 이는 언제나 내가 마음을 열었던 자들이다. 가까운 관계란 서로를 열어두는 상태입니다. 그 문틈 사이로 상대의 온기뿐 아니라 무심한 찬바람까지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찬바람이 반복될 때입니다. 당신은 점점 추위를 감추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야지. 이 정도는 다들 겪는 거겠지. 그러는 사이 당신은 감정의 체온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철학은 그 순간을 가장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노자는 강한 것은 부러지고 부드러운 것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타인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는 당신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당신이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을 닫을 권리도 문턱을 새롭게 그을 권리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철학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아파도 되는 건 아니다. 9번째 이야기. 관계는 끝났지만 당신은 더 깊이 무너졌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는 그 사람의 연락도 없고 그 말투, 그 표정도 더는 당신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났고 일상 속 작은 장면마다 그 사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나는 이 관계에 묶여 있는 걸까? 철학은 말합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안에서 형성된 감정의 패턴까지 바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당신에게 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예민하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라. 다들 그렇게 산다. 그 말들을 오랫동안 들어온 당신은 점차 그 말들을 자기 내면의 목소리로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언어는 당신 안에 남아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듭니다. 슬퍼하면 안 될 것 같고 화내면 또 예민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스토아는 감정을 억누르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제하되
그 뿌리를 파악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무너진 건 이별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점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기 시선을 잃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 누구도 아닌. 하지만 지금 당신 안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언어로 덧칠된 자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말들이 아직도 거울 속 당신을 왜곡합니다. 철학은 그래서 관계의 후유증을 감정의 지진이라 말합니다. 표면은 조용하지만 내면 깊은 곳이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 그런데 철학은 동시에 말합니다. 그 무너짐의 끝에서 비로소 당신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어떤 관계를 원했는가? 그 관계에서 나는 무엇을 내주었는가? 다음에는 어떤 경계를 그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비로소 던질 수 있는 지금, 당신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기를 창조하는 과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철학은 말합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도 그 상처 위에 새살은 돋아난다고. 상처의 시간을 지나 이제 당신이 새롭게 그어야 할 경계에 대하여 10번째 마지막 이야기. 이제 당신은 어디에 선 사람인가? 다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도 당신은 어쩌면 아직 조심스레 웃고 말끝을 흐리며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 입을까봐 자기 마음부터 먼저 눌러온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학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마음을 침범당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어떤 선을 그었는가? 경계는 나를 보호하는 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나로 살기 위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무례한 말도 감내했고 왜곡된 위로도 견뎠습니다. 그저 그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철학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런 관계는 이미 당신을 잃은 관계였다고. 노자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은 당신이 말없이 울던 그 밤에도, 자기 마음에 귀 기울이던 그 새벽에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는 나를 지키는 문이며 그 문을 여닫을 권한은 오직 나에게 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의 말에 무너지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다시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스토아는 말합니다.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은 내면의 질서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부드럽지만 단단한 선을 그을 때 그 평정은 삶의 모든 장면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다시는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대화, 다시는 작아지지 않아도 되는 자리. 이제 그곳을 향해 당신은 한 걸음씩 스스로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철학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졌다고, 이제 다 괜찮아졌다고. 그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편에 서기 시작한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이 건넨 말에 당신이 얼마나 오래 흔들렸는지 철학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말이 마음을 맴돌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지키고 싶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안에 어떤 결심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에게도 잊히지 않는 말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천천히 꺼내 놓아 주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